물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진영으로 이제 많이 뭉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보면 엔비디아가 잘한 게 어떤 생태계 전략이에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엄청난 생태계를 조성한 겁니다. 쿠다가 결정적이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쿠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반도체에서는 작동을 안 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 출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바빠가지고 제가 많이 출연을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출연하게 됐고요. 저는 과거 이제 반도체 회사에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반도체 비즈니스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한 20편 정도 논문을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제가 책을 한 3권 정도 반도체 관련해서 작성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책도 한번 소개를 드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분간은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이제 쿠다라는 어떤 생태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깰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진영으로 이제 많이 뭉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면 엔비디아가 잘한 게 어떤 생태계 전략이에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엄청난 생태계를 조성한 겁니다. 그 쿠다가 결정적이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쿠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반도체에서는 작동을 안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쿠다의 생태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가 그런 생태계 전략,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은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쿠다를 보시면은 상당히 보면 이제 개발한 다음에 무상으로 엔지니어들한테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데 소프트웨어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무상으로 막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95% 사람들이 거의 쓰고 있잖아요. 안 쓰면은 안 되는 그런 게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굳건하게 이제 갖췄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분간. 물론 이제 언젠가는 그러한 생태계가 깨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또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가속기를 상당히 빠른 시간에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도 이제 루빈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주기가 2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으로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혁신을 상당히 잘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라도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놓습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제 뭐 잘 팔리는데 굳이 뭐 또 새로 내놓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또 더 좋은 제품을 또 내놓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 보시면 이제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보시면 많을 때는 70%가 넘거든요. 하다 보니까 재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 전략입니다. 돈을 번 다음에 이걸 재투자하고, 그래서 또 돈을 법니다. 벌고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아무리 높은 이익률을 내는 기업이라도 50% 이상은 많지 않거든요.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 뭐 삼성은 특히나 뭐 얼마 안 되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은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일부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AMD 같은 기업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거죠. 주로 이제 엔비디아 GPU 구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AMD를 쓰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아마 갈 것 같아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초입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계속 커진다는 거죠. 이게 아마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는 AI 서버 말고도 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보면 이제 플랫폼 전략인데, 지금 이제 플랫폼을 이제 AI 서버 쪽에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쪽도 지금 거의 굳건하게 만들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은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 중국 전기차 업체 이런 데는 다 엔비디아 걸 거의 쓰고 있거든요. 거의 70% 이상을 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매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3년, 5년 지나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커질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시장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 매출도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인공지능 서버라든지 슈퍼컴퓨터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국가 다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미국, 북미 이런 데 다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엔비디아 칩을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또 그걸 원하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매출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이쪽도 하고 있잖아요. 이쪽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도 지멘스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나중에는 아마 또 매출이 상당히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옴니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매출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그 데이터 센터 쪽은 불과 뭐 3년, 5년 그쪽 전에는 거의 매출이 많지 않았거든요. 게임 쪽이 거의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이쪽 AI 서버 쪽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옴니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혁신적인 게 새로운 걸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이게 줄어든다 해도 다른 쪽에서 또 매출이 또 커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한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에 칩 기업이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뭐 인공지능 기업이나 아니면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엔비디아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림인데요. 지금 요게 이제 보시면 TSMC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TSMC에 GPU를 위탁을 합니다. 생산을. 그러면 이제 TSMC가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을 합니다. 엔비디아 이쪽에 이제 공급을 하면 TSMC가 HBM과 그 다음에 GPU를 가져다가 패키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에서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관련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승인이 안 났는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한테 더 많이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이 또 보시면은 물량이 더 많아요. SK보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무지하게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엔비디아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개발도 오랫동안 해오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HBM3부터는 이제 선점을 했다고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아마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쓰던데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를 계속 쓸 겁니다. 이제 삼성이 이제 승인이 되면 아마 HBM3E가 이제 납품이 조만간 되겠죠. 근데 이제 금방 아마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검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물량을 조금씩 늘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아마 비슷한 수준에 이제 맞춘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앞으로도 몇 년간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뭐 5년 이상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삼성이 더 물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성도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기술이 딸리는 게 아니거든요. 늦게 시작한 것 뿐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또 삼성은 또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자본력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봐야 되는 게 삼성은 IDM 기업이죠. 하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의 GPU도 위탁 생산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3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2나노 반도체도 내년부터 할 거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8인치 공정입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든지 SK 키파운드리 이게 있거든요. 이게 8인치입니다. 하기 때문에 7나노 언더 공정은 못해요. 8인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을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패키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TSMC가 가장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잘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능력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이 패키징을 잘해야 되는데 삼성은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패키징에 엄청난 그 R&D 투자 비용을 넣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패키징을 또 어느 정도 이제 TSMC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 패키징이 좀 약합니다. 그 구형 공정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구형 공정은 이제 패키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있어서 좀 모자랍니다. 하기 때문에 또 TSMC랑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TSMC랑 또 새로운 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HBM 구조가 이제 좀 바뀝니다. 기존에 보시면 이제 HBM 구조는 보면 이제 GPU가 가운데 있고 HBM이 그 옆에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주로 이제 2.5D 패키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패키징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HBM4부터는 패키징 방식이 좀 바뀝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GPU도 같이 이제 밑으로 쌌습니다. 좀 달라지죠. 그리고 또 여기 봐야 되는 게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어요. 요 중간에 연산도 같이 하는 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로직 칩입니다. 요 로직 칩은 이제 앞으로 이제 5나노 반도체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는 5나노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파운드리에서. 하기 때문에 TSMC에 의존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요. 패키징도 끌려다니고 로직 다이도 그렇고. 근데 이제 TSMC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며칠 전에 삼성 파운드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또 앞으로 가져간다는 얘기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면은 그 삼성 파운드리는 보시면 이제 GPU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HBM도 공급할 수 있고 또 패키징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제 턴키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죠. TSMC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가격을 일단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고객 주문을 딱 주면 TSMC나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 한 20% 정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타임 투 마켓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한 20% 정도 시간을 세이브해서 고객의 요청에 맞게끔 빨리 이제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TSMC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파운드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 마켓 쉐어가 지금 불과 10%도 안 될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나름대로 지금 뭐 30%까지 마켓 쉐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잘 될까 그런 의문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은 일단은 삼성이나 SK보다는 물량이 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수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좀 시작한 게 이제 마이크론보다 먼저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보면 이게 또 D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HBM이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아마 EUV 공정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마이크론은 EUV 공정을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막 도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는 이제 EUV 공정을 써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과연 지금 이미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쓴 지가 꽤 됐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그 다음에 기술도 많이 쌓아놨다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경쟁이 과연 나중에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더 마이크론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쓰일지는 아직 가봐야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HBM에서 나아가는 건 뭐냐면 일단 층수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게 12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6단 이렇게 갈 겁니다. 또 더 높아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리고 또 이 HBM이 지금은 뭐 가속기에 많이 쓰이지만 이게 이제 가속기에만 쓰이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쪽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데는 HBM이 아마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도.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진짜로 간다 그러면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게 아마 바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학습 쪽에는 아마 HBM이라든지 GPU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쪽은 아무래도 NPU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NPU로. 왜냐하면 이제 그 학습 쪽은 아무래도 GPU가 좀 맞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론 쪽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용하기에는. 그 다음에 또 전력 소모가 너무 커요. 그 다음에 또 크기도 너무 커요. GPU는. 왜냐하면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맞게끔 개발된 반도체가 아니에요. 원래 GPU 개발된 목적은 뭐냐면 그래픽 처리 장치거든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제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이게 인공지능에 맞은 거죠. 그래서 NPU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에 맞게끔 개발된 그런 반도체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작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론 쪽으로 가게 되면 NPU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NPU가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 N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 서버 쪽에도 쓰일 수 있지만 또 온 디바이스 AI 쪽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스마트폰은 다 이제 NPU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다 NPU가 들어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PC도 지금 인공지능 PC가 나오고 있잖아요.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든지 이런 PC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이런 데도 다 NPU가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NPU가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질 거고요. 또 나중에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실제로 AGI 반도체 우리가 말하는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반도체로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GPU랑 HBM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하나의 칩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동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칩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나눠 있는 구조가 되면 뭐냐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통신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 전력 소모라든지 또 성능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일단 빠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칩에서 연산도 하고 메모리 기능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AGI가 되려면 이렇게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가 나와야 됩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5단계가 되려면 이런 뉴로모픽 반도체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물이 뛰어들면 바로 또 판단해가지고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걸 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의 칩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또 하고 있어요. 삼성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AGI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반도체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식이죠.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동안은 아마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패키징 쪽에서 약간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TC 본도 장비잖아요. 이게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이 어태치 장비가 지금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배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방식의 어떤 어태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바뀌잖아요. 이렇게 쌓는다고요. 3층으로. 쌓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좀 달라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배시 장비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카파 투 카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좀 설명드리면 칩을 이렇게 쌓잖아요. HBM이 이렇게 이제 지금 8단, 12단 쌓지 않습니까? 이거 쌀 때 이제 그 중간에 범프라는 게 있어요. 숄더 부위라고 얘기하는데 범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범프가 있으면 이게 높아져요. 이걸 어떤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 두께의 기준이 있는데 이걸 여러 층 쌓려면 여기 아무래도 범프가 없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냥 붙여야 되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한미 반도체에서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배시라든지 그 네덜란드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삼성 말고도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TSMC 이런 데는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성능이 좋아져요. 성능이 좋아지고 또 두께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는 거죠.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배시 장비를 써가지고 SK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요 책인데요. 아마 파운드리 쪽
최근 아마 처음으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파운드리 어떤 이제 기업인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래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많은 파운드리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경쟁 관계는 어떤지, 또 뭐 TSMC라든지 삼성, 파운드리 어떤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탑10까지는 거의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탑10까지가 거의 한 9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소개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국가별로 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뭐 인재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팹을 어떻게 이제 건설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파운드리 내용에 대한 다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8인치가 있고, 그 다음에 12인치가 있고, 또 12인치인데 EUV 공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는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8인치는 주로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숙 공정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구형 공정이죠. 제품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MCU라든지 뭐 DDI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센서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이 이제 8인치 공정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가 이제 많이 이제 뭐 쇼티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다 8인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타워 반도체 이런 데도 다 8인치가 메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SMRC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8인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인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성숙 공정이긴 한데 인치가 더 크죠. 보통 이제 8인치에서 10인치로 넘어온 게 한 90년대 후반 그 정도 이제 되는데요. 보통 이제 8인치보다는 10인치가 생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인치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하는 게 성숙 공정 반도체지만 일반적인 어떤 범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입니다. 이게 시장이 가장 큽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주로 이제 메인으로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UV 공정의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아시다시피 EUV 장비를 써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7나노 언더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파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EUV 장비만 해도 뭐 2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술적도 문제지만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한정된 그러한 기업들만 진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올해 1분기 그림을 보여드리면 TSMC가 62% 점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이 한 13%, 뭐 기관마다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차이가 지금 꽤 나죠. 거의 5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TSMC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TSMC가 그 인공지능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한 90% 이상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다음에 마켓시어도 상당히 크고요. 하다 보니까 삼성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3나노 공정하면서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삼성을 사용을 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심하게 났는데요. 삼성도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세이프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크다 보니까 많이 따라가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 아마 2나노 GA 방식을 아마 양산할 것 같은데요. 그때 많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이 좀 인공지능 이쪽에 좀 흐름을 좀 탔어야 되는데 그 흐름을 못 탔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앞으로 이 시장은 상당히 커질 거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시장 앞으로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도 계속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3나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핀팩 방식입니다.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GA 방식이 훨씬 더
반도체가 성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성능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퍼포먼스, 파워, 에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능과 그다음에 전력, 효율,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의 방식이 보통 이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핀팩 방식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그러한 공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정은 훨씬 낫지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수율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안정적인 그러한 파운드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공정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신뢰하기에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또 고객 입장에서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때 맞게 이제 제품을 그들도 이제 시장에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제때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은 안정적인 핀팻이지만 그래도 불안한 어떤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TSMC가 더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다 TSMC에 이제 몰아줬습니다. 예, 기존에 다 하던 건데 이제 바꾸지 않고 이제 계속 몰아준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TSMC에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TSMC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마켓쉐어를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대형 팹리스 기업들을 좀 주문을 좀 따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퀄컴도 지금 이제 빠져나갔고 특히 뭐 다른 기업들이 뭐 아직까지 막힌 데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데는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문제가 뭐냐면 TSMC에 워낙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AMD나 퀄컴 이런 데는 이제 후순위에 좀 밀리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애플 퍼스트 전략입니다. 하다 보니까 애플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핫하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물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을 우선적으로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은 순위에 밀리는 거죠. 예전에도 보시면은 AMD 같은 경우에 TSMC에 썼다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늘어나 버리면 자기들의 어떤 그 캐파를 확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위에 밀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제때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왔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TSMC만 이제 몰빵하다 보니까 TSMC가 최근에도 이제 가격 올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삼성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대만은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캐파가 이제 풀로 차다 보니까 그런 불안한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캐파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눠서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리스크도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퀄컴하고 AMD는 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는 맡기진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금씩 아마 맡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반반씩 나중에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기업이 이제 인텔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 인텔의 로드맵을 보시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이나 TSMC보다도 로드맵이 더 빠르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계획은 있지만 그게 실제로 가봐야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양산이라는 게 변수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양산을 하더라도 수율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EUV 공정을 처음 도입을 했다고요.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수율이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먼저 앞선 공정을 한다 해도 삼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도 먼저 했잖아요. 3나노 공정을 TSMC보다 먼저 이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율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인텔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뭐 수율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쫓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 2년 사이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 3년은 지나야지 그때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위협은 되지만 그래도 뭐 삼성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시장 자체가 너무 커요. 시장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이쪽은 대세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이제 3나노, 2나노 이쪽에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은 불과 뭐 시작된 게 10%, 20%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성숙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기업에서 이제 나눠서 한달에도 뭐 충분하게 이제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어느 정도 3, 4년 후에는 아마 인텔도 가져갈 겁니다, 물량을. 그래서 이제 세계 기업이 나눠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라피더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일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계획은 뭐냐면 지금 2027년도에 2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IBM하고 이제 공동 협력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본 내 자체적으로도 보니까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기술력이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예전에 물론 이제 최강의 위치까지 갔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보시면 이제 40나노대가 주 공정이거든요. 그 이상의 기술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다는 게 2나노 반도체거든요.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핀팻조차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GAA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문제인데 인력이 없어요. 그런 할 수 있는 인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IBM의 기술력을 이제 전수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잘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라피더스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그 예전에 이제 반도체 전성기 때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버렸어요. 지금 다 이제 보시면 이제 50대, 60대에 막 돼버렸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라피더스 보시면 이제 회장이라든지 사장 이런 사람들, 임원진들이 7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70대가 됐는데 나이도 너무 많고, 물론 이제 경험은 많겠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20, 30대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적응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일본 자체적으로도 어렵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지 어떨지는 뭐 좀 가봐야지 합니다. 근데 이제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뭐 TSMC랑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일단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2027년 2나노 한달에도 그때 되면 이제 삼성이나 TSMC는 1나노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없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기술력도 딸리고 물량도 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2030년 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경쟁은 아마 되진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라피더스도 아마 니치 마켓 이런 데로 하겠다. 주로 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포커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직접적인 어떤 경쟁은 바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한 2030년 이후에나 경쟁이 되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SMIC예요. SMIC 중국 파운드리 기업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7나노 반도체를 얼마 전에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이제 화웨이 반도체, 화웨이 그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DUV 장비라는 건데 EUV 장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EUV 장비의 이전 버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그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EUV 장비는 웨이퍼에 빗을 한 번만 써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D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써야 돼요, 빗을. 그러니까 공정이 길어져요. 마찬가지로 소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수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수율이 뭐 20%, 30%도 안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러 번 쏘기 때문에 이게 수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쟁은 아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내수용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할 수 있었던 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할 수 있었던 게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일단 개발만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몇 년 전만 해도 SMIC가 이익률이 클 때는 40%가 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1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그 왜 그러냐면 EUV 장비 써야 되는데 DUV 장비로 해가지고 이제 7나노 반도체 만들고 또 앞으로 5나노 반도체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7나노, 5나노, 3나노 갈 때마다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배 훨씬 더, 3배, 5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용이. 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남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 이게 중국 정부에서 자본을 투자를 못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돼요. 아무리 뭐 중국에서 돈을 낸다 그래도 계속 무한대로 늘 수는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켓쉐어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경쟁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5나노 반도체는 DUV 장비로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경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3위로 올라갔는데 아마 마켓쉐어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경계는 좀 해야 되지만 아마 경쟁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유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이 비즈니스 자체가 너무 이제 보면 이제 메모리 사업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비즈니스의 어떤 마인드에 상당히 젖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메모리 비즈니스는 상당히 먼저 이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유통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뭐 고객을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냥 고객에게 필요한 것만 뭐 마켓 어떤 그 전망을 이제 딱 보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제 고객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우리가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반도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맡아서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도 이제 칩을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TSMC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문제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방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개선은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어떤 습성이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게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어떤 마인드부터 일단 바꿔야 되는데요. 보면은 철저하게 TSMC는 이제 서비스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의뢰 마인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맞춰서 해줍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안심하고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예전에 보시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인텔도 이제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도 없고 또 서비스 마인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지원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에서.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상당히 어떤 거냐면 전략적으로 큰 기업들만 상대를 했어요. 조그만 기업들은 아예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특히나 이제 큰 기업들한테는 조그만 패밀리스 기업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번거로워요.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아예 신경 안 써요. 아예 수주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오더라도 아예 못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TSMC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게 지금 성장했잖아요. 한 이유가 이제 TSMC가 그만큼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TSMC는 엄청난 지원을 했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조그만 패밀리스 스타트업일 때부터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뭐 필요한 공정이 있으면 찾아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주고 또 어떤 제안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는 패밀리스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없어요 거의.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지금 다 죄다 TSMC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TSMC도 전략을 바꿔가지고 조그만 기업들도 가능성 있으면 뭐 투자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이제 고객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철저하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도 아마도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서비스 마인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인드 이런 걸 좀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규모를 좀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TSMC는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7만 8천 명, 8만 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인원이 뭐 2만 2천 명, 3천 명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매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고객 자체도 보시면 TSMC는 5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고객도 100개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팹 같은 경우도 TSMC는 뭐 한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규모가 일단 급이 다릅니다.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삼성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인원도 채용하고 매년마다 이제 한 개 팹을 짓겠다. 그 다음에 또 용인에도 앞으로 뭐 6개 정도 이제 팹을 지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확대는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TSMC는 업력이 상당히 길거든요. 보시면은 37년 정도 됐습니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조 노하우라든지 비즈니스 업력이 쌓인 거죠.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시작은 2005년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 TSMC 사업부에서 분화돼가지고 별도의 사업부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2017년도입니다. 불과 지금 뭐 7년밖에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7년 만에 어떻게 보면 10% 이상 한 거면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뭐 또 이제 뭐 18%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는 삼성이 어느 정도만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마켓 시어는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지금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정 자체는 삼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내년에 아마 삼성 파운드리가 더 먼저 이나노 반도체 GA 방식으로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TSMC는 처음 이제 GA 방식을 이제 내년도에 도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를 맞아가지고 문제를 많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율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TSMC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양산이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틈을 보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앞으로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도 삼성이 상당히 많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HBM 말고도 D램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 쪽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인 뭐 파운드리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지금 높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만 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2만 전자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저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물론 지금 반도체 상이 좋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붐을 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붐을 분명히 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좋아질 것 같거든요. 메모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또 붐을 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계속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예, 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한 중간 정도만 해도 매출은 올라가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뭐 HBM 말고도 D램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낸드, 플래시 쪽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인 뭐
파운드리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시면 뭐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좀 오르긴 할 거지만, 근데 그런 수혜를 삼성전자는 전혀 못 받고 있다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비디아의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또 아마 납품 되기 시작하면 그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출도 올라가면서 또 주가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단 이제 분명히 중간중간에 떨어지긴 할 겁니다. 아마 7만 전자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보시면은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약간 완만하게 이제 올라갔다 왔다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떨어질 때 이렇게 사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뭐 최근에 좀 샀는데 그렇게 떨어질 때 사두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바로 팔지 마시고 저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예측 못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3년 정도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반도체 시장이 반드시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사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큼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성향이다. 그럼 이제 삼성이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넘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AMD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AMD도 인공지능의 어떤 흐름을 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업을 원한다. 그러면은 또 제가 추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시놉시스라는 기업인데요. 그 다음에 또 케이던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그 시놉시스가 어떤 회사냐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반도체 쪽에 보시면 이제 EDA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화 설계 툴입니다. 뭐냐면 이제 반도체 보시면 설계할 때 예전에는 뭐 손으로 그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제 설계할 때 이 툴을 써야 됩니다. 설계 툴을. 그래서 이제 이 설계 툴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검증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IP를 하고 있습니다. IP는 뭐냐면 지적 재산권인데요. 보면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할 때 보면 IP를 가져다가 이제 설계합니다. 뭐냐면은 이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록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제 설계를 붙이는 거거든요. 블록을 쌓는 겁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이제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 IP가 없으면은 그 패밀리스 기업이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타임 투 마켓을 못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IP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그런 IP를 또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 넘버원 기업이 이제 아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놉시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기업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보시면 특히나 EDA 쪽은 과점 시장이에요. 시놉시스, 그 다음에 케이던스, 그 다음에 지멘스 EDA 이 세 개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70%, 90% 하고 있어요. 국가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들어와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난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M&A하고 뭐 또 도산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다 해도 아마 이런 기업들이 또 아마 M&A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생기기 어려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뭐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나 보시면 이제 많은 패밀리스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기차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또 설계를 또 하고 있잖아요. 칩을 만들고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시놉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케이던스의 칩 IP를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설계를 또 EDA를 또 이런 기업들 걸 써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이제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도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을 타고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그 3년마다 2배 이상 성장했어요. 2015년부터 18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18년부터
21년도까지 마찬가지고요. 21년도부터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2배 이상 성장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K던수도 주가 흐름이 똑같아요. 2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3년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떨어지긴 할 겁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년마다 2배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 이상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절대 손해나지 않는 기업이고요. 이익률도 3년에 2배 성장한다면 뭐 상당히 좋은 성과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보시면 최근에 또 펀드를 조성합니다. 올해 지금 3차 펀드를 조성하거든요. 이게 지금 1차하고 2차 펀드 합친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예,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지금 중국에 이렇게 반도체 기업이 성장한 이유가 이런 펀드 조성한 다음에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한 거예요.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성장한 거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자본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은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주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팹을 또 건설하고 또 필요한 인원들 데려오면은 이게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예를 들면 뭐 SMIC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3위로 올라섰어요. 그게 다 이제 보조금 준 덕분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YMTC 있죠. 양치 메모리. 그 기업도 지금 낸드도 지금 200단 이상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랑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창신 메모리. 이 회사는 지금 뭐 D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HBM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LPDDR, 로우 파워 LPDDR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 팹리스 기업들도 한 3,500개 정도 있습니다. 뭐 5나노 반도체, 7나노 반도체도 설계할 수가 있어요. 뭐 하이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 유니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설계를 5나노, 7나노.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장비 기업들도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나우라라고 있어요. 장비 기업. 이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순위 8번째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도에 14위였다가 지금 8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세메스라는 국내 기업 있는데 자회사입니다. 삼성에. 그 회사가 10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를 넘어섰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식각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증착 장비라든지 세정 장비라든지 다 합니다. 또 에이맥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식각 그쪽에 장비를 또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또 포토 장비도 EUV 공정을 하고 있는데 20나노대 반도체 하고 있는 그 장비 회사가 SME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이 20나노대 반도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다 20나노대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나노대 반도체는 다 자체적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아무리 성장하는 산업이라 그래도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뭐 도산하거나 아니면 뭐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팹리스 회사, 그다음에 파운드리 회사, 오셋 기업 이렇게 이제 나눠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소부장 기업들이 있고 설계 쪽에는 2대 기업이 있고 IP 기업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 클라우드 기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한 다음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다 해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부의 어떤 변수가 안 좋은 게 터져버리면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들도 주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너무 지금 좋잖아요. 좀 완판입니다. 거의 지금 뭐 달라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라는 게 1년 안에는 다 거치거든요. 거치기 때문에 또 3년 정도 본다 그러면은 그런 변수라는 게 있다 그래도 이제 분명히 다시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3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주기가 최소한 3년 되면 충분하게 이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보고 한다는 거죠. 뭐 1년 할 거면 이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제 3년 정도 보고 하셔라. 특히나 이제 성장하는 기업, 잘 되는 기업,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그런 기업들 잘 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뭐 EDA
이런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고 또 기술도 마찬가지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없어지는 기술이다 그러면 그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이왕이면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이제 쫓아오지 못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키우면 좋죠. 기술이 어떤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 이제 보고 이제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좋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책 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되거든요. 뭐 이 책도 지금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다 훑고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들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팹리스나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현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은 앞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분야, 섹터에 투자하시고 3년 정도는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